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일요일 잘 쉬고 계신가요? 일요일엔 금융시장 브리핑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몇 가지 추가된 지표들이 있어서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월급쟁이 부자들 소식입니다. 일요일에 자녀분들과 손잡고 서점 가시는 부모님들 많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모님, 자녀를 보면 항상 부러웠습니다. 오늘 혹시 방송을 보신 후에 아이들과 교보문고에 가신다면 전국 교보문고 모든 지점에 오늘 뭐 읽지 코너가 있습니다. 제 책 월급쟁이 부자들이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오늘 뭐 읽지 코너에 소개되는 책으로 선정돼서 사진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시면 이 아저씨 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정말? 이렇게 물어보면 메일 주시면 바로 통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 먼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오른쪽 약간 푸른색 점선으로 보이죠? 그게 전고점인데 전고점을 오늘 새벽 넘었습니다. 2.9%.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 나스닥 중심의 이런 주식 상승세가 참 대단합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 새벽도 마찬가지고요. HYG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ETF죠. HYG 왼쪽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동일한 모습이죠. 오른쪽 시니어론 펀드 ETF죠. BKLN 전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상승 추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고 조만간 고점을 넘어설 태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지표 있죠. PKW Buyback Achieve ETF죠. 그러니까 Buyback 자사주 매입하는 주식들에 투자하는 PKW 펀드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붉은색 동그라미 200일선, 지난주 200일선 반등 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죠. 다음 주 3월 18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이런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그 시기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좀 주목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 지수입니다. 베트남 소개를 드렸더니 베트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지금 수년째 매월 지속적으로 정식 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펀드는 제 고객들이나 저나 똑같이 베트남에 10년 이상 늦차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호치민 지수가 1004.1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에 880포인트 저점을 찍고요. 3개월 동안 마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처럼 계속 우상향해서 드디어 1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전체를 보여주는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 ETF EEM입니다. EEM이 지난 1월부터 지금 고점 시도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1.46% 올라서 지난 1월과 2월의 고점을 다음 주에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좀 보여달라 요청하신 분들이 메일 주셔서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변수니까 앞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는 1135원으로 끝났습니다. 그 최선희 북한의 외무상이죠. 미국의 협박성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일 하루에만 약 6원 정도 올랐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다음 주에 114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돌파한다면 의외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뷰 직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가
유입된 걸 제가 여쭤보는데요. 그 전에 이제 사전 정보를 드리면, 지난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작년 10월 이후 매주 50억 달러 금액 상당이 계속 빠져왔었다. 그런데 드디어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주식형 펀드에 30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됐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주식형 펀드는 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출됐었어요. 물론 이제 2월 초에 잠깐 한 30억 달러 정도 잠깐 유입됐었다가 또 유출됐고, 이번 주에는 그런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300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채권 투자 자금 유입인데요. 채권 투자 자금 유입은 지속됐었고, 다만 지난달에는 2월 달에는 하이힐드 채권 자금에서 유출이 됐었어요. 파란색 오른쪽 그림에. 그런데 3월 달 들어서는 하이힐드 채권까지 많이 유입됐죠. 하이힐드 채권이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 좀 큰 채권인데 주식시장하고 거의 동급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금에 유입되면서 하이힐드 채권도 같이 유입된 것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미국 현지 뉴저지에 계시는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질문이 많으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제안하는 상원 표결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그 다음에 멕시코 장벽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의견이라고 하나요? 분위기 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비토권을 행사한 것은 이미,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미국 언론이나 국민이나 정치인들 아무도 놀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멕시코 장벽을 기어코 쌓겠다고는 하여튼 의지가 강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거기에 흠집을 내겠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정치적으로 맞서 있는데요. 솔직히 일반 국민들은 그리 큰 관심이 없어요. 장벽을 몇 미터짜리 쌓든 철로 쌓든 유리로 쌓든 큰 관심은 없는데, 하여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갖고 한 반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 쪽을 찬성하고 한 반 쪽은 그건 시간 낭비, 돈 낭비다. 하여튼 그렇게 보는 쪽도 있고, 하여튼 오늘 증시에서도 아무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민주당은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비토권은 예상했던 바고, 이제 앞으로는 법정 싸움에서 이 내셔널 이머전시 이것을 과연 이 조건이 맞는 건가, 이게 이렇게 법정 싸움을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랜 하여튼 장기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새벽 우리 S&P 500이 크리티컬 라인이라고 하는 2815포인트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고점인 2900포인트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지난 3개월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거 이유를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지난 한 주 이제 조정이 이제 시작돼 갖고, 저는 그래서 이 조정이 조금 더 깊게 진행될 걸로 생각했는데, 딱 일주일 조정하고 바로 그냥 월요일부터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월가의 의견들은 지금 얼마 전까지 증시가 조금 주춤주춤 했던 것은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어닝이 실적 발표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성장을 안 했을 것이다. 그냥 플랫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또 새로 난 의견은 그래도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5% 내지 6%의 평균 어닝 성장률을 기대한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증시 부양 또 경제 부양을 위해서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투심에 의해서 하여튼 그 견고하게 여겨졌던 2815 여기를 깨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승 추세는 이제 계속 될 걸로 보고, 이제 다음 저항선은 2850 내지 2870 거기에 이제 저항선이 또 보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하여튼 보는 바로는 2870 이 정도에서 상승을 멈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도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오늘 새벽도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하락이 이거 경제위기, 금융위기 다시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조금씩 더 뭐 원래 있었지만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금리 하락하는 요인을 우리 뭘로 봐야 될까요?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은 일관되게 하여튼 뭐랄까 저성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또 연준에서도 이코노믹 스티뮬러스 패키지 이것을 계속 운운하면서 증시 부양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중국의 경제도 경제 부양 정책으로 이제 일관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도 이제 슬로우다운하고 미국의 경제도 확연하게 슬로우다운하고 있다. 현재 지표로만 볼 때. 이제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계속 지금 그렇게 풍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국채가 이제 상승으로 가고 채권 금리는 하락을 지속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지속 하락 무엇을 말해주는지는 제가 월요일날 이 주제로 방송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CME에 있는 Federal Fund Rate Futures에 보면 내년 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월가의 그 애널들은 작년 연말에 증시 폭락했던 그 원인이 2019년에 미국의 이제 이코노믹 리세션이 온다 이래갖고 그런 공포감에서 폭락했었는데, 이제는 그 월가 애널들이 2020년에 리세션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증시에는 이제 경제 현실보다도 한 6개월 내지 1년을 먼저 가니까 그런 것을 선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하여튼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 현재 주식 시장의 상승세와 채권 금리의 하락, 이게 상당히 상반된 지금 이제 그 지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상당히 지금 이게 어느 한쪽에 확연한 이유를 분명히 몰라갖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월요일 제 방송을 보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 연초에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팡이라고 이름되는 이들 주식들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주 전부터 이 기술주 상승에서 주도가 다시 팡으로 돌아섰거든요. 이게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런 모습이 변화된 거죠? 올해 증시의 급등 흐름 안에서 주식들이 그렇게 선두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들이 혹시 2000년에 나스닥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회상하면서 혹시 현재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거부이 심하지 않는가 그런 이제 걱정. 그 다음에 또 작년 한 해 이 빵 주식들이 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보통 막 50%, 60%막 올라가는데 너무 급상승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심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현대 산업이 지금 예전 굴뚝 산업은 점점 사라지고 첨단 기술로 이제 그 무장한 그 기술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스닥의 빵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이 기술 기업들이 앞으로의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거기다가 또 애플이 전에는 그 셀폰 한 개 주종목으로 해서 이제 그 성장을 기대해 왔었는데 그 애플이 이제 그 뭡니까 서비스 중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다변화 이제 한 그 결과가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폰 아니라도 그 애플의 그 실적 이거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판단 나와갖고 애플이 아주 힘차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주 또 그 나머지 또 기업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기술주 주식들이 진짜 아주 완전히 선두에 서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나마 좀 증시의 희소식일 수 있는 게 지난 10월 이후 매주 55억 달러, 평균 55억 달러씩 유출되던 이 펀드, 주식 매입 자금이 지난주에는 약 300억 달러 정도 유입됐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배우들이 판정패 한 건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증시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동안 사이드라인에서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특히 초보자들 중심으로 이제 증시가 진짜 올라가는구나 이래갖고 이제 돈을 밀어넣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자금 그 유입의 그 흐름을 보면은 뮤추얼 펀드에서는 또 대거 이탈했어요. 순유출이 생겼고 그 개별 기업 주식이라든가 ETF 특히 ETF로 돈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이제 막차를 타려고 하는 그 포모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투심이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포모는 요즘 중국 시장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도 버티다가 폼으로 나가네요. 자, 제가 금요일에도 방송을 잠깐 했었지만 재정적자 확대 문제를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상당히 크게 냈거든요. 이 문제로 뭐 경제 위기가 온다. 근데 저는 어제 혹시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축소가 문제지 적자는 큰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냈거든요. 이 재정적자 문제를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에 조금 무지한 사람들은 그 재정적자 이 금액만 보고 트럼프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또 미국이 이제 이 빚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 부채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미국의 경제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부채가 큰 것도 그 비례하게 컸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이제 그리고 더구나 미국은 이제 그 기축통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진짜 막말로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돈 찍어낼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뭐 여론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기야 뭐 마음대로 퍼낼 수 있는데 뭐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겠습니까? 차라리 많이 퍼내라 나 돈 좀 벌게 이런 심리가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선생님이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이 보시기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주요 시장 인덱스 예상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증시 S&P 500 인덱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2815를 넘어섰기 때문에 2815는 이제 지지선이 돼버리고요. 이제 그 위로 향할 건데 2850, 2870 그 구간까지 상승을 하고 거기에서 상승을 멈추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미국 달러 인덱스 그거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상승 채널 안에서 계속 업앤다운을 했지만은 상승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96.5 그 상승 채널의 하단에 지금 걸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요일날 폼씨가 끝나면은 다시 달러화는 상승을 해서 그 상승 채널 안에서 또 진행을 계속하게 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금값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현재 지금 1300달러 온스거든요. 거기서 지금 업앤다운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하여튼 밑으로는 1280달러, 위로는 1310달러. 그 안에 채널 안에 갇혀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 달러화가 상승 채널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금값은 하락 압력을 받을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현재 원유는 이제 그 수요와 그 공급 그 안에서 지금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그 슬로다운, 이거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에서 이제 그 생산량을 감축했어요. 네, 그런 면도 이제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지금 내전 완전 혼란 상태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 그 정정부라는 미국이 지금 현재 적극 개입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미는 친미 정권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선다고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의 세계 제3위 매장 국가가 이제 원유를 퍼올리기 시작하면은 공급은 넘쳐나거든요. 하여튼 이런저런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차트상 배럴당 60달러를 향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60달러를 꼭대기로 보고 상승을 할 때 숏으로 한 방 치고 일단 나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 숏으로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 투자 전략에 임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56달러, 57달러 그 안에서 계속 채널 안에서 지금 업앤다운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근 추세대로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은 60달러까지 상승 그 롱 베팅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에서 하루 단타로 숏으로 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제 시청자 분들이나 우리 카페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여튼 투자 방법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하여튼 참고하시라고. 네.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죠? 댓글러의 공격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은 이제 상승미소님은 이 예측에 참여 안 한 것이니까 혹시 틀려도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팀플레이 완벽한데요. 네. 그래요. 이거 한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우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예, 항상 좋은 소식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단기적인 대응인데, 단기 트레이더들은 한번 참고할 만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단기 투자는 거의 하지 못하는데요. 장기 투자는 우리 상승미소 방송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경제 소식 몇 가지 요약해서 보내드리고 시간 마칠게요.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주에도 사실 롤러코스터를 좀 탔지만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죠.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 보시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조정을 탈피할 그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RSI 지수 위에 보이시죠? 위에 과열권에서 벗어나서 좀 더 조정 며칠 지나면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축적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위안화 차트입니다. 여기 위안화입니다. 역내 위안화는 CNH고요. 여기에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위안화의 흐름을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역내보다는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더 참조할 만합니다. 작년 12월 초에 거의 7.0까지 갔던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요. 토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6.71로 맞췄습니다. 하루하루 단기점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 좀 보이지만 결국은 하락 추세, 즉 위안화의 강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화를 위안화로 나눴기 때문에 나눈 지수권, USD 나누기 CNY이기 때문에요.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지수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 6.71 위안화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되고 있는 분위기와 함께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China revealed the fiscal tricks needed to deliver record tax cut. 이게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인터뷰한 건데요. 위의 제목은 함축적인 단어니까 좀 그러면 밑을 보겠습니다. 밑에 색깔 있는 부분, He's planning, 계획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계획하고 있는데 뭘 계획하냐? deploy, 펼칠 것을 in order to deliver record tax cut.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기록적인 감세안을 만들기 위해 왜 만들 거냐? Support of the nation's slowing economy.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침체 가능성이 있는 경제를 성장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기록적인 아주 대규모 감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지난 3월 5일인가요? 3월 3일이죠? 3월 3일부터 금요일 15일까지 있었던 전인대 양회라고 하죠. 거기에서 재정 적자를 작년에 2.6에서 2.8%,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등을 인하하면서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해서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좀 주식시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토요일 새벽에 블룸버그에 나와서 그때 얘기한 것보다 더 많은 감세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 검정색은 그 중국 정부가 계획하는 재정 적자 비율이고요. 근데 빨간색은 실제로 재정 적자 비율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2018년에 재정 적자 비율이 GDP 대비 여기 꺾이기 전에 4%였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런 감세안, 지금 구체적으로 사상 최대 감세를 뭐 할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재정 적자 비율 확대나 부가가치세 감소, 부가가치세 인하,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개인 소득세 감세가 있겠죠. 그걸 포함한다면 블룸버그에서 예측하길 GDP 대비 6%를 넘어설 것 같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재정저차 확대가 그런 거 없다. 재정저차 축소가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제 방송 기억하시죠? 즉,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는 GDP가 큰 나라니까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재정 적자 비율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시장에 돈을 더 많이 내놓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두 번째 돈 많은 나라 중국이 저렇게 많은 돈을 더 적자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장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상승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죽은 고양이가 땅에 떨어지는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연준, 그 다음에 미국 정부, 중국의 인민은행 지준율이나 거기에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일본의 재정지출 및 통화정책 확대, 그 다음에 ECB 또한 아직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재정적자나 통화정책을 기존의 리세션 위험 때문에 확대할 생각이잖아요. 그런 게 플러스 된다면 글로벌 경제에 돈이 더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가 하향하다가도 뭐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향이 예상보다 더 깊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투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당연히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좋은 영향이 되겠죠. 최근 3개월에 주식시장이 그냥 폭락을 대비한 그런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상당히 재정적자 확대,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통화정책 확대, 이 부분이 스며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로이터 통신에서 어제 읽은 글인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국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 비율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통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무려 99.6%였습니다. 뭐 기관 투자가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지, 그만큼 중국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중국의 개인 투자자 비율이 99.6%. 이 얘기는 개인 투자자 참여자들이 늘을수록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근데 로이터의 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작년에 중국 주식시장에 참여한 인구가 약 1.2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12억인가요? 밀리언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입니다. 1억 2천명인데 현재 2019년 1월에는 1억 4천명을 넘었습니다. 1억 4천명 조금 더 넘었죠. 저렇게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참가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요즘 중국 시장이 그냥 공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하나 더 보도했던 게 뭐냐면 중국 주식의 회전율입니다. 매매 회전율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매매 회전율이 지금 현재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걸 쭉 내면 2015년 그때 상당히 5,000포인트 이상 높았었잖아요. 올랐었잖아요. 그때 비교해도 2015년 이래로 회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거의 2015년 버블 가기까지는 아직 좀 한 50% 정도 더 남은 것 같네. 아니나 2배 가까이 더 넘은 것 같네요. 즉 최근의 상승 추세가 로이터에서 보기에도 단순히 그냥 뭐 버블인지 아닌지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개인 참여자의 확대, 그다음에 확대된 참여자가 저렇게 매매 회전율이 높다. 그런 얘기는 더 갈 가능성도 있다. 골드만삭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50%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 주장이 헛소리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에서 잠깐 인터뷰, 토마스 류 선생님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었죠.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웬만한 채권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만기 대 2년 만기는 완전히 마이너스 됐고요. 10년 만기 대 2년 만기의 그 장단기 차이는 0.1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채권금리는 왜 불안하게 계속 내리는가? 채권시장, 채권금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주제로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월급쟁이 부자들 읽는 하루. 안 사신 분들도 있다고요? 빨리 가서 주문하세요. 여러분들 읽고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자녀, 친구, 후배, 조카, 동생들 읽으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